오늘 우리가 할 것은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위상평면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분석해 보는 거죠. 물론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비선형 연립방정식 자체를 깔끔하게 풀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풀기 위해서 소모되는 자원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녀석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풀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해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걸 위해서 정성법의 대표적인 위상평면법을 갖다가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다뤄보도록 합시다. 처음 해야 될 것은 전 시간에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비선형 연립방정식의 정성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일단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용을 적게 들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계산이 어렵다 쉽다도 있지만은 계산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그 방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원 소모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선형일 경우에. 그럴 때 정성법을 좀 쓰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립방정식의 해를 해석적으로 구하기 어렵거나 특히 불가능한 경우요. 이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해를 어느 정도 예측을 갖다가 한 상태 내에서 비선형을 선형화를 시켜도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또는 비선형을 선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예측을 갖다가 하고서 풀면 좀 좋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요 정성법을 써야 되는 경우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예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요거를 따로 뭐 자료 조사를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한번 보시도록 어,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선형화를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에 했었죠. 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sin 2y1 플러스 y2에 대해 가지고 선형화를 하면은 물론 선형화 위치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위치입니다. 이랬을 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출석 과제로 제가 약간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었죠. 이게 사인 대신에 코사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였었습니다. 요거를 오늘 마저 한번 결과를 한번 내볼까요? 자, 저 부분이 사인 대신에 코사인이 들어가면은 일단 이 부분이 코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인이 되겠네요. 물론 사인과 코사인 관계를 생각하면은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사인과 코사인 미분하면은 형태가 대칭 형태라 다 똑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사인,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여기도 2를 써놓읍시다. 뭐 이렇게 나와서 자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이거는 1이 나오죠. 자, 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거고 곱하기 y1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죠. 따라서 사인 파이니까 0이 돼 버리겠네요. 이거 몽땅 다 날라갑니다. 여기 없다는 이야기죠. 동일하게 이쪽도 사인 파이죠. 따라서 얘도 날라가서 없어집니다. 이것도 없어요. 오우, 1 남네요. 우리가 보통 뭐를 갖다가 모델링을 할 때 파워가 들어가는 부분,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을 코사인을 이용을 할 때가 있고 사인을 이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코사인으로 어떤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주어진 부분에서 미분을, 그러니까 선형화를 시켰더니 그냥 무조건 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모델이, 이런 텀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은 얘를 조정하거나 이랬을 때 상수값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텀을 갖다가 뭐 오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다른 행동들을 갖다가 주어진 식 내에서 하더라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원하는 바는 아니죠. 물론 좋게 보면은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자유도가 올라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율성은 올라가는데 비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바꿔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변화를 찾아내기가 좀 안 좋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풀었었던 부분은 결과값이 아마 1이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진자 운동인데요. 이 진자 운동은 우리가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했었을 때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일단 간략히 모델링을 한 다음에 정성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 요 내용들은 앞쪽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요게 뭘 뜻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겠으면은 앞쪽 강의를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얘를 모델링을 하면은 요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사인 세타가 있어서 요 텀이죠. 요게 있어서 결국은 비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 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선형화를 갖다가 시켜야지 되는데요. 일단은 m이 공통이니까 식을 정리하면은 세타 2 프라임 플러스 L분의 G 사인 세타 이퀄 0으로 정리를 일단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L분의 G를 갖다 그냥 K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K 곱하기 사인 세타 부분을 선형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성법을 적용을 시킬 때는 선형화를 갖다가 하는 지점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자. 먼저 주어진 게 이계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연립 쌍미분 방정식으로 1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자 세타를 y1이라고 두고요. 세타 프라임은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1 프라임은 y2가 되죠. 당연히 그냥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세타 2 프라임이 되는데 세타 2 프라임이 바로 얘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타가 y1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이런 식을 얻습니다. 이랬을 때 계속 이야기하지만 얘가 비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자, 얘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비선형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정성법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어쨌든 얘가
움직일 때 비선형이 불규칙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선형이 불규칙적인 면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규칙이라는 건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다시 규칙화시키면 됩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쭉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증가를 했으면 그냥 쭉 증가를 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은 얘가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가다가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 이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부분, 아니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가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 아니면 불연속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상황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다른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자면은 요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얘가 여기서 쭉 그냥 올라가고 있는 동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하던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거는 진자 운동이니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딱 멈춰가지고 반대로 움직일 때,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쪽은 이쪽을 갖다가 운동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일 겁니다. 다르게 보자면은 속도가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되겠죠. 다시 요런 식의 여기 요 지점 요런 지점들이요. 혹시 이 사이에 증가하는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까지 찾아야지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일 거냐? 당연히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거는 움직이다가 얘가 다른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임계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속도가 우선 y1 방향, y2 방향으로 움직이던 속도가 멈추고 난 다음에 부호가 바뀌던지 아니면은 잠깐 멈칫하고 그 방향으로 다시 가던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의대로 하면은 임계점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임계점 부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그래서 선형화는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돼요. 자, 이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정성법, 위상평면법을 적용시킬 때 선형화는 임계점 부근, 임계점에서 선형화하고 위상평면법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주어진 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죠. 자, 임계점이 얘는 y1', y2'이 0인 점이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0,0 y1이 0이고 y2가 0일 때, 그 다음에 y2'이 0이 되려면은 y1이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4파이 6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을 거고요.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3파이 5파이 7파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인 쪽, 그러니까 사인이 0이 되는 이유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0이 되는지 뭐 다르게 0이 되는지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형태가 sin y1이니까 우리가 좀 둘로 나눠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뻔히 sign이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짝수 파이가 되는 쪽을 대표하는 걸로 0,0을 먼저 해볼 거고요. 해보고 나가지고 그때의 움직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0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걸로 그냥 끝내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은 각각을 다 해봐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0 요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걸로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요걸로 파이, 0 이렇게 두 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0,0이랑 파이, 0 중에서 0,0을 갖다 먼저 해보죠. 자, 0,0 부근에서 사인 y1을 갖다가 선형화를 하면은 테일러 시리즈 1차 전개를 갖다 그냥 한 거니까 사인 y1 여기에 0을 집어넣어 주고요. 플러스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어 주고 y1 마이너스 0이죠. 그러니까 sin y1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은 1차까지 선형화를 시키면 y1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선형화된 게 뭔지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녀석의 임계점의 움직임을 볼 거니까 행렬 형태로 바꿔보죠. 그러면 0, 1, 마이너스 k 0이고 이때 k는 항상 0보다 큰 거죠. L분의 G였었으니까. 자, 요거에다가 정성법에서 임계점, 그러니까 위상평면법에서 임계점 판정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자, P는 람다 1 플러스 람다 2는 대각행렬, 대각선 부분에 있는 녀석들의 값이었으니까 일단 P는 0이 나옵니다. 자, P가 0이 나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심이 하나 있죠. P가 0 되는 경우니까요. 혹은 람다 1과 람다 2의 부호가 완전히 정반대인 안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Q까지 보면 되는데, 자, Q가 K가 나오죠. AD-BC니까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Q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둘의 부호가 같다 혹은 복소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P가 0이 돼야 되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거나 그래야 되죠. 그럼 뭐만 있습니까? 그쵸. 순허수만 있죠. 즉 얘는 중심입니다. 0,0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 선형화하는 거에서 아까 0,0 말고 2파이, 0이 되면 선형화가 어떻게 될까요? 2파이일 경우에 한번 써볼까요? 자, 값을 넣어보면은 사인 2파이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2파이에다가 y1 빼기 2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결국은 y1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y1 마이너스 2파이니까 얘가 자 플러스 요것보다는 자, 괄호를 치고요. 빼기 2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상평면법 입장에서 보면은 쉐프트 시켜서 보는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얘는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y1 방향으로 2파이만큼 쉐프트 시키면은 조금 전에 봤었던 요거랑 상황이 똑같아지죠. 따라서 그냥 주변의 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좌표만 지금 좌표축만 이동을 갖다가 시킨 거니까 그 부근에서, 즉 임계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2파이,0에서도 중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0,0이 나머지 것들의 임계점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일 경우를 볼까요? 파이, 0에서 선형화를 갖다가 시키면은 사인 y1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y1 플러스 파이가 되죠. 자, 이게 왜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볼까요? 뭐 살펴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를 사인 y1을 갖다가 파이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갖다가 한 거니까요. 써보면은 사인 파이 플러스 코사인 파이 곱하기 y1 빼기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하면은 코사인 파이니까 0이고요. 아니 사인 파이니까 0이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y1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이전에 임계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전부 다 0,0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0,0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시스템을 쉐프트 시킵니다. y1을 갖다가 쉐프트를 시켰는데 위쪽에 y1 프라임이 있죠. 자, y1 대신에 y1 플러스 파이를 갖다가 넣어준 거나 그러니까 얘를 쉐프트 시킨다는 이야기는 y1 대신에 y1 플러스 파이를 넣어주겠다 이 얘긴데요. 이 상황에서 양쪽을 t로 미분을 하면은 이걸 y1 프라임이라 y1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얘를 뭐 z라고 할까요? 안 헷갈리게 식을 다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y1은 z1 플러스 파이 이걸로 바꾸고 y2는 z2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보면은 자 y1을 갖다가 그러니까 양변을 첫 줄의 양변을 t로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은 y1은 t로 미분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나올 거고요. z1인 경우는 결국 y1 빼기 파이죠. 얘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y1 프라임 나오죠. 이 이야기는 자 저기에서 우리가 z1이 y1 빼기 pi니까 우리가 이거를 z1을 갖다가 t로 미분을 갖다가 해도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t로 미분을 한 거나 y1을 t로 미분을 한 거나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주어져 있는 식은 이거 얘랑 뭐 y2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거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z 그냥 쓰면 되고, 그럼 z1, z2가 0,0일 때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거 갖다 다 쓰느니 그냥 간단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y1 대신에, 그러니까 얘가 1차인데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로 바꾼 거기 때문에 미분한식에서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샤프트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지금 구해진 식을 기준으로 이제 임계점 판정을 해보면 되겠네요. 얘가 001K, P가 0이 되죠. 얘. 그런데 Q가 마이너스 K니까 부호가 서로 달라야지 돼요. Q가 음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람다 값이 실수값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고 부호가 서로 다른 거니까 안장점이 되죠. 우리가 0,0일 때도 그렇지만 파이, 0일 때도 사실 델타까지 구하지 않고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장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0,0에서는 중심이고 파이, 0에서는 안장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요. 여기 사실 빠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y1. 자, 0,0 부근 이렇게 될 거예요.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점점 커져 나갈 텐데요. 여기 타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을 거고요. 2파이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원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타원이 점점 커지면은 타원이 마이너스 파이나 파이를 거쳐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파이, 0을 지나가게 되겠죠. 거기서는 안장점이 돼야 되니까 운동 방향 그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돌고 있던 게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하던 게 화살표 쪽으로 보면은, 자,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 사이에서는 운동 방향이 y2가 양수일 때는 이쪽으로, y2가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y2가 세타 프라임이기 때문에 각도죠. 각도의 속도, 변화 속도니까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파이가 됐죠. 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요 원이 그대로 늘어나서 확장돼서 이렇게 하나 그려진 게 있고, 이 파이 쪽에서 온 녀석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겹치는 부분은 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장점이 됩니다. 여기를 지나서 그 위쪽은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밑에 쪽은 반대 방향 이렇게 가고 있겠죠.
자, 일단 위상평면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자,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초기값을 우리가 줬습니다. 초기값을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요, 초기값을 줬더니 뭐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세타 프라임은 0이고요. 세타 값은 뭐 대충 4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추가 여기에서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대로 손을 딱 놓은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을 예상할 수 있죠. 쭉 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처음에 운동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Y2 감소, Y1 감소. 자, 이게 지금 세타라고 그랬고요.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세타 줄어들죠. 언제까지 줄어드냐면은 요만큼 오겠으니까 마이너스 세타, 즉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줄어들 겁니다. 얘가 y1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까지 y1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속도는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세타 프라임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 입장에서 절대값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 감소하다가 요 지점을 벗어나면은 다시 증가하는,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일로 오면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정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운데 올 때까지 y2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움직이는 속도가, 각속도가, 그러다가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또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좀 많이 올려볼까요? 얘가 팽팽한 뭐 철사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올렸으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겠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시작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기에서 해줄 때 이쪽 방향으로 좀 센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이쪽으로 좀 던진 거니까요. 속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속도 입장에서 뭐 10만큼의 힘을 갖다가 가해서 던졌다. 그럼 조금 전에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초기값이 되는 거죠. 각도에다가. 그럼 시작 지점이 뭐 예를 들면은 자, 요 위치니까 요 각도가 뭐 한 이쯤이라고 볼까요? 여기서 보는 게 편하니까 자,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 10 뭐 그런 거니까 이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 사이에서.
우리 보기 편하게 보려면은 자, 아까 각도가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됩니다. 초기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더 가게 되죠. 여기서 속도를 주게 되면은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오겠죠. 아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주 세게 던지면은 Y2가 크다라는 얘기가 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여기서 휘잉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더 세게 던지면 넘어갑니다. 그게 얘가 여기까지 간 게 되죠. 즉 초기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출발하는 곳에 각도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해서 각도가 뭐 몇 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세타 프라임의 값에 따라 가지고 시작 지점이 결정되겠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시작할 때 맨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원래는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시작을 얘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대단하죠? 자, 얘가 왼쪽으로 떨어질까요? 오른쪽으로 떨어질까요? 모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임계점 상태고 여기 있는 건데 평형점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가해질 때 어느 쪽으로 가해지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1번, 2번. 만약에 살짝 이쪽으로 밀었으면은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리면요. 이때는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식이 될 텐데요. 요 각도를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파이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만큼 움직였는데 왜 파이를 넘어가냐? 여기서부터 그림을 좀 잘못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180도, 이렇게 하면은 180도를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각도가 점점 커지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쪽에서 갔으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돌 테니까요. 2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임계점들, 얘네들이 특이하게 움직이는 때가 어디인지를 갖다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시작을 0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끔 했는데 그때 얘를 던질 때 힘을 얼만큼 주면은 결국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정성법입니다. 그리고
해들이 초기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전체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일단 자,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포식자 먹이 개체군 모델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토끼랑 여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실제로 이 모델은 이제 미국의 생물학자랑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제안된 그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결론을 가지고서 뭐 이제 현실에다 적용을 시켜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허드슨만 근처에 있는 스라손이랑 눈신산 토끼요.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 관찰을 하면은 얘네들의 이제 변화 주기가 뭐 한 10년 정도를 가지고서 관찰이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토끼랑 여우가 있습니다. 얘네들 각각의 숫자를 개체들의 숫자를 y1과 y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관계 설정을 갖다가 좀 해줘야지 되는데 우선은 토끼는 먹이를 무한히 공급받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 뜯어 먹고 사는데 풀이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풀이 줄어들 수 있겠죠. 토끼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일단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늙어 죽지도 않아요. 늙어가지고 활동력이 떨어지면은 여우한테 빨리 잡아먹힌다 정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우한테 잡아먹히는 경우에만 죽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다른 거는 못 먹어요. 토끼만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의 숫자는 이 토끼 숫자에 의존을 하겠죠. 즉 먹이 공급에 의해서 개체수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이제 수식화를 좀 시켜보면은 토끼가 무한히 먹이 공급을 받으니까 y 이퀄 y 프레임이 되겠죠. 정확히는 y 프레임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y1 프라임이 y1에 이렇게 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여우한테 잡아먹히는 경우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뭐 토끼가 이렇게 목매달고 자살해 있는 걸 갖다 여우가 잡아먹진 않겠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우가 잡아먹으려면 토끼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히는 양은 둘이 만나는 횟수에 비례를 할 거예요. 여우가 배불러서 안 먹는 것까지 포함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서로 만나야지 판단의 기회가 생기고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히는 양은 y1 곱하기 y2에 비례할 겁니다. 개체수가 둘 다 많으면은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y1, y2에 비례할 거예요. 줄어드니까요.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토끼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y1 프라임은 ay1 마이너스 by1 y2가 돼요. a, b는 비례상수입니다. 여우는 먹이 공급에 의해서 개체수가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만나는 횟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y2 프라임이 y1 곱하기 y2에 일단 비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여우는 그럼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즉 늙어 죽는 경우, 교통사고, 사고사요.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거는 자연 감소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으면은 사고나 늙어 죽는 녀석들이 많을 거고요. 작으면은 작을 테니까 y2 프라임의 감소는 y2에 비례할 겁니다. 즉 마이너스 y2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여우에 대한 모델은 y2 프라임 이퀄 ky1 y2 빼기 ly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두 개를 얻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이죠.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네요. 즉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좀 적당히 맞아 떨어지도록 A, B, K, L이라는 비례상수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비례상수를 결정하는 거는 토끼랑 여우 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A, B, K, L에 대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해서 가장 적당히 맞아 떨어지는 최소값을 갖다가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거쳐 가지고 A, B, K, L을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을 가지고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 B, K, L로 하면은 조금 복잡하니까요. 얘네들에 대한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100, B는 5, K는 0.0002, L은 0.2일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그냥 A, B, K, L로 해도 되는데 식을 갖다 좀 써보면은 그 미지수 문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루기에 좀 귀찮거든요. 우린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볼 거니까 숫자를 이 정도로 제한을 할게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정성법을 적용시켜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임계점을 찾아야지 되니까 임계점을 찾기 위해서 y1'과 y2'이 0일 때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해보면은 임계점은 y1, y2가 0일 때, 사실은 토끼랑 여우가 한 마리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끼는 1000마리, 여우는 20마리가 있을 때네요. 쌍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냥 숫자로 집어넣고 있으니까 굳이 구애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임계점이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 다 그 임계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 좀 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선형화를 갖다가 할 건데, 이 선형화를 하기 전에 요 상태에서요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이쪽이 토끼입니다. 즉 Y1이고요. 다음에 이쪽이 여우예요. Y2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봤었을 때, 자, 여우 숫자가 아주 많은데 토끼 숫자가 적으면은 여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여우 숫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우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토끼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늘어나겠죠. 잡아먹는 놈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이렇게 될 텐데, 요런 방향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요 순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다분히 여우 숫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얘 움직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여우 숫자가 아주 적으면은 토끼가 빨리 늘어나겠죠. 잡아먹히는 놈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다가 여우 숫자가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나오면은, 여우가 아니라 토끼요. 토끼가 일정량 이상 나오면 여우가 이제 잡아먹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우 숫자가 늘어납니다. 즉 여우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텐데,
토끼는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우가 하루에 10마리를 잡아먹는데 토끼가 하루에 20마리가 새로 태어나면은 토끼도 여전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토끼도 증가를 합니다. 즉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프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 얘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는 좀 완만해지다가요. 여우 숫자 줄어드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완만해지겠죠.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약간 평형한 구간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토끼 숫자가 늡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토끼도 아주 많고 여우도 아주 많으면은 가파라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토끼가 새로 태어나는 숫자보다 여우가 잡아먹는 숫자가 늘어나면은 토끼는 줄어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우가 줄어들진 않아요. 인터벌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의 토끼는 좀 풍부하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토끼가 감소할 거고요. 아까 토끼가 증가할 때랑 비슷하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토끼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여우도 줄어드는 구간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원을 갖다가 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갖다가 도는 게 아까 허드슨 강유역을 예로 들었을 때의 그 주기입니다. 거기서는 이 관계가 한 10년 정도 동안의 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거였었죠. 요게 돌게 되는 중심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멸종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예측을 해보면은 임계점에서 이 녀석이 3에 해당하는 거고 이 녀석이 4에 해당하는 녀석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한 다음에 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정성법을 적용시켜서 예상했었던 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예상과 수식의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면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같으면은 만세 부르면 되고요. 자, 그럼 진행해 보죠. 우선 0,0에서 선형화를 시킬 건데요. 우리가 얘를 선형화를 해 보면은 결국 선형화 해야지 되는 방정식은 y1 곱하기 y2인데 y1 곱하기 y2를 0,0에서 선형화시키면 그냥 0이 나옵니다. 즉 탈락해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선형화를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임계점 부근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얘는 a 플러스 d는 양수 AD 마이너스 BC를 해보면 음수가 나옵니다. AD 마이너스 BC가 음수면은 막바로 뭐였었죠? 네, 안장점이죠. 자, 람다 이런 거 계산은 실제로 얘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Q값만 계산을 하는데 Q값도 람다1과 람다2를 구하는 게 아니라 AD-BC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안장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20 같은 경우 얘 여기서 선형화를 시키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y1, y2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니까요. y1 곱하기 y2에 대한 함수니까 거기에다가 1000,20을 넣어준 거 얘가 있는 거고, 다음에 y1, y2에 대해서 y1으로 미분한 다음에 1000,20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y1으로 미분을 하면 y2만 나오니까 20이 남은 거고, 거기에 y1 빼기 1000. 반대로 y2로 편미분을 하고 나면 y1만 남으니까 1000.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얘는 y1 프라임은 이렇게, y2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뒤쪽에 10만과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네들 적당히 y2를 평행 이동시키고 y1을 평행 이동시키면은 탈락시킨 형태로 나오겠죠. 즉 y1 플러스 1000 y1을, y2는 y2 플러스 20, 즉 y1과 y2축 방향으로 1000이랑 20만큼 평행 이동시킨 상태 내에서 임계점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만들어 보면은 얘가 되네요. 여기에 요거 빠진 겁니다. y1, y2. 자, 요게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임계점 분석을 해 보면은 P는 0이고요. A 플러스 D니까 Q는 AD-BC니까 20이 돼서 양수가 됩니다. Q가 양수고 P가 0일 수 있는 경우는 순허수뿐이 없었죠. 따라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000,20이 중심이라는 걸 알았네요. 그럼 이 상태 내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려보면은 우선은 요 지점이요. 이 지점이 0,0 임계점이니까 안장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1000,20에선 이런 식으로 원을 돌고 있겠죠. 분석도 간단합니다. 뭐 이쪽에 안장점처럼 이런 식으로 돌고 있지만 이것도 확대시켜서 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돌겠죠. 초기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주기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초기값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여우를 더 풀어놓던, 아니면 토끼를 더 풀어놓던, 아니면 임의로 토끼를 잡던,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 조절도 가능하긴 한데요. 여기에서 봐둘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자연계 내에서, 이건 대략적인 경향성이고요. 자연계 내에서는 우연히 발생을 하죠. 우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우가 이 지점에 있다고 합시다. 아주 0에 가까운 지점. 원래대로라면은 시간이 지나서 토끼가 늘어나면 여우도 늘어나야지 돼요. 그런데 여우가 딱 한 쌍 남았는데 수컷이나 암컷이 사고로 죽어버리는 거죠. 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 내에서 주어진 이 사이클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개체수 숫자가. 그래야지 우연히 발생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런 경우는 그냥 이쪽으로 가버릴 수 있죠. 그런 게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체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특정한 영역 내에서 특정한 개체수 숫자 이상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종은 멸종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갖다가 유지할 때 좀 힘든 거죠. 우연이라는 게 좀 발생을 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진자 운동을 봤고요. 또 하나는 포식자, 피식자의 먹이 사슬 있죠. 요거에 대한 방정식의 정성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우리들 교재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들을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요런데 쓰인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었을 경우에 비선형일 경우에 임계점을 찾아가지고 선형화시켜서 분석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갖다가 하는 거가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석 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A, B, K, L을 갖다 각각 값을 지정해 줬었죠. 자, 여기에 요 100 있죠. 요 100을 갖다가 제가 7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는 4 정도로.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도 0.2가 아니고요. 조금 늘릴게요. 0.3. 요 정도로 재어져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뒤로 진행한 거 있죠. 값 집어넣고 자, K는 0.0002 곧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첫 번째 임계점 찾기. 임계점을 결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임계점에서 선형화를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임계점 유형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에 대해 가지고 파라미터가 바뀐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풀으신 다음에 형식은 이전에 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름과 학번이 쓰여져 있는 A4지에 풀이를 갖다가 쓰시고요. 뒤쪽에 있죠. 뒤쪽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요. 화면은 뭐 지금 요 화면도 좋고 아니 우리 최종 화면을 갖다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어떤 화면이든지 요 정도가 좋겠죠. 자, 요 화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갖다가 시간 나오게 찍어서 출석 체크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말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고생들 많았습니다.